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일본. 당시 일본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7만원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쌍팔년도가 바로 1988년이 아니라 1955년을 말하는 것이죠. 단기기원 4288년이 바로 1955년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옛날 스타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쌍팔년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제 아무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고속성장하여도 일본은 한국보다 10배나 잘 살았습니다. 1992년 한국의 GDP는 3,501억 달러였는데요. 일본은 3조 9,090억 달러. 정확히 일본이 한국보다 11.165배 잘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차트들을 보시면 한국의 GDP는 아직까지도 기울기 62도로 하늘을 가르며 나르고 있는 반면 1990년대부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말할 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일본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995년 당시 일본의 GDP가 6,400조 원이었는데요. 현재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820조 원. 그러니까 일본의 GDP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보다 500조 원이나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는 3배 가까이 퀀텀 점프를 하며 절대 금액으로는 1,0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일본 경제를 앞지를 놔도 머지않은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이면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고, 실제로 지난 10수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 SK, LG가 글로벌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여럿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전자업계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샤프는 삼성과 LG의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따라가지 못해 결국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팔려버렸고,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던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삼성에 덤벼봤지만 미국 원전 사업을 잘못 건드려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며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컨소시엄에 상당한 지분을 팔게 되었죠. 소니도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이 소니의 안방인 일본에서까지 최근 이렇게 고속 성장하자, 반대로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는 땅을 뚫고 지하실 592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유럽과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 단계까지 와버린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이렇게 일본 대기업들이 산산조각이 난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만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본 내수 시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기업들이 살만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1위 통신사 NTT 도코모가 애플과 소니에 말도 안 되게 높은 보조금을 뿌린 반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에는 터무니없게 낮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한국 제품을 유난히도 견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일본에서마저 질주하고 있는 삼성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리면서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될 만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발응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너무나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일본 대신 삼성전자에 납품하겠다고 하였죠. 공격은 일본이 했는데 주도권은 한국에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음에도 일본의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여전히 빳빳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인데요.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일본 구석구석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모조리 끌어다 모아 역사상 가장 코믹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웃음기 싹 빼고 한국이 일본에 제대로 된 필살기를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에게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말로 타일러도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에는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다는 소식을 밝힌 것이죠. 이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는 세계 최강의 외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말이죠. 벤터빌트 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인 본부장과 하버드 MBA 출신의 여왕부 실장이 콤비를 이루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한 번의 FTA,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한 데 이어서 최애국 대우까지 획득하는 등 이 엄청난 일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이뤄낸 곳이 바로 현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 어벤져스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엄청난 자신감을 내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조치의 성격,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다.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면서 그동안 일본이 여러 국가들을 WTO에 제소해 패보다 승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전 4패, 한국이 일본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WTO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산 김을 사지 않겠다고 떼쓰다가 WTO 재판에서 한국의 완패한 김 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 WTO의 결과문이 발표된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문제까지 모조리 깔끔하게 한국이 승리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WTO에서 발표한 결과문 원본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도 영상 아래 남겨둘게요.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일본과 일본을 상대로 불패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곧 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WTO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일본과 2차 협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협의는 일본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일본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게 되면 한국이 WTO의 DSB, 즉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이 참여하여 심리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앞서 한국이 일본과 WTO에서 사전 전승하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모두 이 분쟁 해결기구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승률이 100%인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한국의 승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건의 WTO 분쟁들에서 일본이 패배할 때마다 한국의 요구대로 일본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못마땅해 한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지만 한국이 승리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일본이 한국산 김 수입 규모를 말도 안 되게 축소해버린 규제도 WTO 패소 후 결국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이번에도 WTO가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판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번에 한국이 WTO에 제소한 건도 물론 한국의 완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결정 소식이 전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지난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을 때에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일본에 계속해서 모든 회원국이 앉아있는 회담장에서 의장에 건의하여 공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한국을 피하느라 바빴죠. 이렇게 일본이 열심히 피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WTO 판결문 원문 내용들을 보시면 한국이 반덤핑 협정 제6조 9항을 위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입증하지 못했다.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과의 분쟁에서 WTO가 매번 이런 식의 결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니 당연히 일본은 열심히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요. 2차 협의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WTO에서 한국에 패하면 일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죠. 한국에서 기회비용이 수조 원대로 치닫으며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곧 있으면 삼성이라는 엄청난 고객을 잃게 될 수많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예전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는 동시에, 그동안 일본이 언론 플레이로 숨겨왔던 진실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일본의 국가 신뢰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처가 부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의 대처가 훌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발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 공적 의료 체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며 한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건가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일 CNN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앵커 제이크 태퍼는 한국은 벌써 9만 명 이상을 테스트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고작 500명밖에 테스트하지 못했다며 미국은 왜 이런 선진국들처럼 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좋은 질문이라며 이번 주말엔 15,000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미국 전역에 배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으며 자비로 테스트를 받으려면 무려 4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하지 못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었지만 앞으로 제대로 하면 미국에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미국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테스트하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미국은 지금 한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한국의 노력에 확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투명성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세계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고의 글을 실었습니다. 워싱턴 DC 변호사인 네이선 박은 지난 27일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했다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한 동선 추적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시스템을 믿으며 미국으로 오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신속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평가하며 코리아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의사 맷 메카시는 난 우리의 모델링을 믿지 않는다. 한국 모델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자국의 대처를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일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동안 일본은 약 7천 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4배가 많게 나왔지만 이것은 테스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10배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를 해오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도 힘들었고 받는다고 해도 보험이 되지 않아서 자부담 비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상은 10일부터 하루 4,600건의 테스트 능력을 갖추겠다고 하며 앞으로 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 일본 방송에서는 충격적인 일본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테스트를 원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한국처럼 제대로 테스트를 한다면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결국 아베도 테스트를 늘리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도쿄올림픽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아베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상황 초반의 표준을 만들어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을 빠르게 가려냈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의료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처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BBC는 한국의 대처는 최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처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보여줬던 한국의 모습에 이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이 뒤따라 나서고 있습니다.